우리는 모두 특히 삶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으려고 하죠. 만약 이 자기서사를 구축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모델을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정경, 즉 캐넌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실마리입니다. 본래 정경이란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이야기 모음집을 뜻하는데요. 이 개념을 빌려서 우리 각자의 자아의 정경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인간은 자신의 삶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그 빈자리를 이야기로 채우려는 아주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설명해야 했던 고대 서기관의 작업과 실현이나 실패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붕괴를 이해하려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그 구조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거죠. 스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재앙 앞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려는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뒤바뀌지 않거든요. 언제나 경험이 먼저고 그 경험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일을 겪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서사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단지 인문학적인 통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 역시 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알았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질, 즉 그 서사의 깊이와 복잡성이 우리의 정신적 안정감이나 성숙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 텍스트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서사를 구축했을까요? 그 설계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고 정교한 통찰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이 텍스트를 만든 사람들은 모든 내용을 깔끔하게 편집해서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 시대에 걸쳐서 형성된, 심지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목소리들까지도 그대로 겹겹이 쌓아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관점과 필요가 과거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급적 재해석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꾸며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바로 그 사실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훨씬 더 창조적인 과정에 가깝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내 관점에서는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성장의 계기였다고 재해석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이 서사 모델이 가진 가장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특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일 겁니다.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하고 지배적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대가로 고통을 받는다는 굉장히 명쾌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욥기라는 텍스트에 이르면 이 단단했던 신학적 체계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요. 인과응보 논리를 내세워서 욥을 비난하던 친구들은 오히려 텍스트 속 절대자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저항했던 욥의 편을 들어주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텍스트는 자신의 핵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강력한 반론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온전히 끌어얻는 방식을 택한 거죠.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바로 그 안에 보존하는 겁니다. 사실 엽기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희망적인 결론도 없이 순수한 절망 속에서 끝나는 탄식의 목소리, 심지어 공동체의 핵심적인 종교 의례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그대로 담겨 있죠. 보통 우리는 상처나 모순을 감추고 어떻게든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정반대의 방식을 택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대와 의심, 절망의 목소리까지 정경의 공식적인 일부로 포함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건축 모델을 우리 자신의 삶,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4가지 핵심적인 층위를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층위는 바로 세계관,
즉 우주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는 선한데 지금 잠시 부서진 상태라고 보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의미한 곳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전제 같은 거죠. 이 근본적인 믿음이 내 이야기의 모든 색깔과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칭의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족사, 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구성되죠. 여기서 이 고대의 모델이 제안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기원의 이야기를 미화하거나 편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 모순과 상처까지 모두를 끌어안은 정직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칭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의 정체성은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이건 단순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적인 책임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칭의는 바로 실패에 대한 서사입니다. 건강한 실패 서사는 양극단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균형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야 라는 과도한 자책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는 책임 회피 사이에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인정하되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이 반드시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서사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이 거대한 히브리 서사는 화려한 승리나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듯한 아주 모호한 장면으로 막을 내리죠. 이것은 편집의 실수가 아니라 대단히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건강한 서사란 박물관에 전시된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해석에 언제나 열려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마지막 핵심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고대 정경이 가진 진짜 힘은 다성성, 즉 서로 다른 때로는 격렬하게 충돌하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대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서사의 본질인 셈이죠.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모델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이 만들어온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 당신이 가장 확신하는 믿음과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경험, 즉 당신만의 욥기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불편한 반론을 기꺼이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끌어안을 때 우리의 서사는 단지 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비로소 진짜로 살아 숨쉬게 될 겁니다.